안녕하세요. CEO 특강의 김도아입니다. 오늘은 높은 이상과 매력 넘치는 학생들로 가득한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캠퍼스에 찾아와 봤습니다. 세계 속으로 뻗어나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오늘 이곳에서 만나볼 CEO는요. 글로벌 은행인 한국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의 첫 한국인 은행장 박종복 은행장입니다. 어떤 분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160여 년의 역사를 품고 전 세계에 뿌리내린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글로벌 은행으로 어려운 세계 금융 환경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지역의 선도 은행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스탠다드 차타드의 일원으로 한국 금융업계 최대 외국인 투자 기업인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한국 SC은행은 1929년 7월 조선저축은행으로 출발했습니다. 1950년에는 한국저축은행으로, 1958년에는 제일은행으로 변경됐는데요. 2000년 뉴브리지 캐피탈, 그리고 2005년 영국의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인수하면서 SC 제일은행이 됐습니다. 2009년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 금융지주를 설립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요. Here for Good 정신하에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며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을 총괄하고 있는 박종복 은행장. 박종복 은행장은 1979년 제일은행에 입행해 TV 사업부장, 소매채널 사업본부장, 리테일 금융총괄 본부장 등 은행 영업의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올 1월 15년 만에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 금융지주회장 겸 은행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한국 SC은행을 대한민국 최고의 국제적 은행으로 만들기 위해 고객 중심, 균형 발전, 토착화, 감성 경영 등 4가지 경영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35년 은행 경험을 통해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박종복 은행장. 지금부터 대학생들을 위한 CEO 특강, 꿈꾸는 젊음과의 소통에서 박종복 은행장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네, 화면을 통해 보셨듯이 박종복 은행장은 30여 년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장 경영에 힘쓰고 있는데요. 오늘의 강연 주제는 CEO의 Secret to Success, PITCH입니다. 자, 그럼 박종복 은행장이 들려주는 성공 비밀은 무엇인지 강연을 통해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SC은행장 박종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솔직히. 네. 제일은행을 아시는 분. SC 제일은행을 아시는 분. 네. 이제 우리 은행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우리는 160, 거의 170년 역사를 갖고 있는 은행입니다. 글로벌리. 또 한국에서는 87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1853년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은행과 또 인도에 있는 은행이 생겼어요. 하나는 스탠다드 은행이고 하나는 차타드 은행이에요. 이게 각각 예를 들면 예전에 영국에서 전 세계 진출하면서 뭐 남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 금 뭐 이런 거를 이제 갖고 가면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서구 열강들이 그 아프리카를. 또 이쪽 인도나 중국에 진출해서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뭐 아편 전쟁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하면서 침략을 했죠. 홍콩을 뺐고. 어찌됐든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하에서 인도에 은행을 세웠고 남아프리카에 은행을 세웠고 그 은행이 합쳐진 게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입니다. 그래서 좀 복잡해요. 두 개의 은행 이름을 다 쓰니까. 한국에서는 1929년도에 조선 식산은행으로 생겨서 저축은행, 이게 이제 제일은행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한국의 은행의 역사를 보면 조상제한서라고 해서 조흥은행이 가장 먼저 생겼어요. 그것이 지금 신한은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상업은행, 그 다음에 제일은행, 한일은행, 서울은행이에요. 상업과 한일은행이 합쳐서 지금 우리은행이 된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은행이 있고. 서울은행은 하나은행으로 이제 흡수가 돼서 결국은
다 이름을 달리하고 있지만 그런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7년 된 역사고, 우린 전 세계 71개국에 영업을 하고 있고요. 한 9만 명의 직원이 있고, 인종으로 치면 한 120개 인종의 사람이 이 그룹 안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사는 영국 런던에 있고, 비즈니스 헤드쿼터는 또 싱가포르에 있어요. 좀 이해가 이제 되시나 모르겠네요. 또 하나, 한국에 진출은 언제 했냐 하면 2005년도에 제일은행을 인수해서 한국에 진출했어요. 지금 한 5조 원 가까운 돈을 한국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투자한 가장 큰 규모의 외국계 금융기관입니다. 5조 가까이 투자를 해서 우리 6,000명 직원들을 또 다 고용을 또 책임지면서 한국 기업과 또 한국 고객을 위해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PITC의 피치라는 이런 어떤 강의를 할 건데요. 그냥 피치 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잖아요. 그죠? 그죠? 다들 아시는 단어인데 저게 다 그 약자예요.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5가지 메시지를 저기에 담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중심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제가 간략하게 은행 생활, 사회생활을 47년 하면서 느낀 점하고, 우리 젊은 우리 친구들이 미래 인생을 살아가는데 또 이런 조직 생활을 하는데 어떠한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얘기들을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경험 위주로. 그리고 여러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동사명사 쭉 적어놨네. 하여튼 피치는 여러 가지 활용들에 따라서 외대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영어 써서 굉장히 좀 제가 민망하긴 한데. 저 영어 잘 못해요. 네. P는 포지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인생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 잘된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간 단어가 이거예요. 포지티브. 우리 그룹에 빌 윈터스라고 이번에 이제 그룹 회장이 새로 취임했는데요. 그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금융인이에요. JP 모건에서 오래 계셨고, 세계적인 금융인인데, 이분이 처음 취임해서 이번에 우리 싱가포르 가서 같이 이렇게 좀 워크숍도 하고 타운홀 하고 했는데, 그분도 자기 여러 가지 살아온 인생 철학과 또 자기의 여러 메시지를 주는데, 결국 나오는 얘기가 이거더라고요. 포지티브. 유명한 얘기들 있잖아요. 정주영 회장께서 저 밑에 직원들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핑계대면 너 그거 해보기나 했냐 하고 한대 차이는 거죠. 인생 살아가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저희가 뽑을 때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취업할 때 면접해야 되니까.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 모습만 딱 봐도요, 대충 짐작이 갑니다. 이 젊은 애가 포지티브한지 네거티브한지, 인생 살아가는 방식이. 또 들어온 직원들을요, 화장실 갈 때 걸어가는 걸 뒤에서 딱 봐도 대충 알아요. 이거는요, 항상 같이 갑니다. 생각과 행동을 같이 가요. 이게 몸에 다 그것이 체화돼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굉장한 차이를 갖고 옵니다. 생각이 긍정적인 사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굉장히 큰 이런 차이를 갖고 와요. 여러분들 이제 인생을 쭉 살아가시면서 많은 부분에 이제 어려움을 만나실 겁니다. 이젠 부모님들의 어떤 도움으로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대학생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곧 학교를 졸업하고 아니면 군대를 다녀와서 사회로 진출하시게 되잖아요. 그럼 인생이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살아보면 항상 고난의 연속이고 어려움을 또 겪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이런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고 내가 한 단계씩 더 성장하면서 나의 어떤 그 인생을 만들어가느냐,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나의 그 자아 실현이잖아요. 뭐 각각의 가치관은 조금 틀리겠지만, 그럴 때 좌절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돌파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건 다 생각의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여기 우리 직원들도 몇 분 와 계시지만, 이렇게 행장 자리에 와 있지만 제가 37년의 어떤 그 조직 생활을 항상 순탄하게, 또 항상 어떤 그 리더로서 이렇게 해온 거 절대 아니에요. 정말 많은 그 곡절이 있었고, 저도 인생의 위기가 있었고, 조직 생활에서 처절한 어떤 실패를 맛본 그런 단계도 있었어요. 그럴 때일수록 저는 항상 저 스스로를 항상 긍정적으로 갖고 갔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 안 드리지만, 너무 어려운 그런 어떤 그 고난의 시절을 은행에서 보내고, 그걸 내가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 은행으로서 계속 갈 수 있을까? 이런 절명의 위기가 있었는데, 긍정의 힘으로 극복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래요. 지위가 올라갈수록 눈 떠지는 시간이 사실 틀려요. 왜냐하면 많은 고민을 안고 잠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고민이 심할 때는 뭐 1시, 2시에 잠을 깨죠. 그때부터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를 또. 근데 이제 조금 그보다 나아졌어. 그럼 아침에 눈을 떠요.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들은 이제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불 속에서 오늘 나가서 또 이런 복잡한 일이 기다리고 있고, 어떤 일을 해결해야 되고, 어떤 건 상사한테 가서 깨져야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고민이 이불 속에서 계속됩니다.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극복하는 방법은요, 긍정적이어야 돼요. 저는 항상 어려울 때면 이런 습관을 가졌어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컵 먹고 화장실 들어가잖아요. 거울 보고 무조건 웃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이불 속에서 길게 고민하지 않아요. 눈 뜨면 일어나서 바로 그 작업을 합니다. 웃어요. 그리고 명상합니다. 명상을 하는데, 저는 방법도 모르고 지금도 정확한 방법은 몰라요. 하도 힘이 드니까 신문에 방송에 나온 걸 보고 어둠 속에 앉아서 심호흡을 하는 걸 흉내를 냈어요. 처음에는 성격이 저같이 불같이 급한 사람은 20초, 30초를 못해요. 답답해서. 그런데 집중하고 노력하니까 3분도 하고 5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밤이 굉장히 정돈이 되고 맑아져요. 그런 긍정의 힘을 가지고 나가서 운동을 합니다. 1시간 땀 흘리고. 이런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까 굉장히 하루가 쉬워져요. 그리고 그날 나가서 생기는 복잡한 일들을 해결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단계 더 높여서 명상할 때 제가 꼭 그걸 합니다. 오늘은 내가 어떤 정말 중요한 고객을 만나야 돼. 어떤 딜을 성사시켜야 돼. 오늘은 내가 우리 상사와 어떤 일을 담판을 져야 된다. 오늘 내가 어떠한 일을 반드시 승인을 받아내야 된다. 뭐 이런 굉장히 힘든 일이 있을 때 굉장히 억눌리잖아요. 저는 아침에 명상하면서 가상의 게임을 합니다. 그 상대자들을 불러놓고 제가 게임을 해요. 그래서 이겨버립니다. 이겨. 왜냐면 내 마음이니까. 그래서 항상 할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서 나가면 반드시 되더라. 생각한 대로 결국은 되더라. 행장이란 자리도 사실 제가 은행에 들어왔을 때 목적이 당연히 행장이었어요. 사람에 따라 틀리겠죠. 뭐 지점장을 목표로 하는 사람, 뭐 본부장을 목표로 하는 사람, 행장을 목표로 하는 사람.
저는 항시도 그 목표에서 손을 놓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목표가 크기 때문에 항상 사고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크기가 틀려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그죠? 준비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 긍정의 힘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고 진부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포지티브라는 거를 인생 평생 달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88 올림픽을 경계로 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그 개방이 되잖아요. 그때까지는 어찌 보면 굉장히 이제 군사 독재 시절이었죠. 엄밀히 말하면 모든 사회 모든 부분이 경직돼 있었고 그랬죠. 88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이제 많이 바뀌기 시작했고, 이제 김영삼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때 나온 얘기가 세계화, 국제화, 뭐 이제 이게 국정의 화두였어요. 올바른 방향이었죠, 그거는. 뭐 세계화가 맞냐, 국제화가 맞냐, 뭐 이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10위 안에 드는 무역 대국이고 OECD에 가입한 그런 국가고, 2차 대전 종전 후에 유일하게 원조 받는 국가에서 원조해주는 국가로, 뭐 싱가포르라는 조그만 도시 국가 하나 더 있긴 하지만 이런 나라로 성장을 했고, 그 과정을 보면 결국 인터내셔널 국제화에서 성공한 나라잖아요. 결국 수출해서 성공한 나라고. 중요한데, 제가 이런 글로벌 기업에 근무하지만 아직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은 여기 떨어져 있어요. 생각하고 사고하는 그런 부분도 그렇고요. 또 언어 문제나 이런 문제도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 외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주 독보적이고 독창적인 학교죠. 우리가 정말 못 살던 그 옛날부터 이 대학이 존재했고, 많은 그런 인재들을 배출해서 그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이러한 선진국이 가는데 보이지 않게 그 디딤돌이 된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한국 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우리는 국제화, 세계화해서 이렇게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굉장히 갈 길이 멀다 생각을 해요. 아까 교수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한 9만 명의 직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룹에 한 10,000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합니다. 120개 국가의 인종의 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우리 한국인이 한 60명밖에 안 가 있어요. 국제화가 덜 됐어.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이렇게 놓고 보면 개인적인 자질이나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 한국 아이들이 훨씬 똑똑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한민족이 우수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돼 있어요.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좁은 이건 한국에 울타리안에서만 생활할 이유가 없잖아요. 얼마든지 기회를 찾아서 나가면 무궁무진하게 어떤 기회들이 널려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개발이 안 되고 좀 발전이 더디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그 점에 있어서는 어느 대학의 학생들보다도 우리 외대 학생들은 더 가까이 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터내셔널이라는 게 단순히 또 영어 잘한다 아니면 특수외국어 잘한다가 다는 아니잖아요. 그게 다 필요 충분 조건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청년 취업이다, 일자리 부족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한국 안에서만 쳐다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 대상의 범위를 그렇게 좁게 봅니까? 김우중 씨가 쓴 책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런 예전에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었지만 정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아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한국이라는 바운더리에 너무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드디어 보세요. 분명히 열립니다.
어렵게 생각이 되죠. 그렇지만 정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이 생각, 관념을 바꿔야 돼요. 전통적인.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국제화를 해야 된다. 세계화를 해야 된다. 우리 젊은이들은. 요즘 기반이 얼마나 좋아요, 한국이. 지금, 뒤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10년 전에 SB 그룹이 한국을 인수할 때만 해도 사람들이 한국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2005년도에 싱가포르를 가니까 공항에서 사탕을 줘요. 싱가포르 공항에서. 이제 우리 직원들을 제가 처음 데리고 갔는데 PB 하는 애들을 관광 가이드가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상무님 혹시 공항에서 이렇게 입국 소속할 때 사탕을 권하지 않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얘기를 해줘요. 걔들이 선진국 사람이 오면 그걸 하는데 후진국 애들 오면 그걸 권하지 않는데요. 공항 입국 카운터에 입국 심사하는 애들이 사탕을 이렇게 좀 제공받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된대. 근데 한국이 어느 시점에 그렇게 됐냐? 2002년도 월드컵 때문에 그렇대요. 월드컵 4강을 갔는데 이 동남아에서는요 축구가 굉장히 인기 있어요. 축구를 못하지만 걔들이 옛날 영국 식민지 주로 했기 때문에 밤새서 프리미어 리그를 봐요. 걔들은. 그러니까 가장 인기 있는 팀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리버풀이에요. 프리미어 리그 순위와 관계없어요. 첼시 같은 데가 아무리 잘해도 훨씬 5억 명이 중계를. 리버풀이나 이런 데가 인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정도로 축구를 좋아해요. 동남아 이 사람들이. 2002년도 한국이 4강까지 가니까 월드컵을 개최를 하고 한국이란 나라가 4강을 가고 이러니까 얘들은 그거를 아시아의 대표로 생각하는 거예요. 대리만족.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태리도 깨고 스페인도 이기고 막 이래버리니까 한국이 좋아진 거야. 다. 그때부터 한국이란 나라가 인기가 있어져서 들어오면 이제 까다롭게 입국 심사하다가 막 사탕도 권하고 이렇게 변했다고 그래요. 이제 그 후에 요즘에 뭐죠? K-팝, 한류 이런 것들이 이제 퍼져가면서 급속도로 우리 대한민국이 각인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 결정판이 이제 싸이의 말춤이야, 이제 강남 스타일인데. 그래서 우리 그룹에 한 70개국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행사가 많아요. 이런 어떤 비슷 단위로 회의도 많고 워크숍도 많은데 지금은 모두가 한국에 와서 하고 싶어요. 그래 한국을 와보니까. 그리고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유행할 때는 그것도 강남에 있는 호텔에서 꼭 거기서 하고 싶대요. 강남을 보고 싶은 거, 한국의 문화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국제화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마당이 펼쳐졌다. 왜? 그만큼 전 세계에서 한국에 대해서 이제 우호적인 부분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문화, 한류, 스포츠 이런 영향이 굉장히 크죠. 애국자입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능력과 또 어떤 생각만, 열정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얼마든지 여러분의 기회를 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좀 청년 취업 문제 너무 안타까운데 좀 생각하는 각도를 달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언어도 중요하지만 기본이죠. 언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렌드예요, 트렌드. 이건 이제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이렇게 디지털 시대로 넘어왔잖아요. 이 변화의 속도가 광속도로 가잖아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를 것 같아요. 벌써 1년만 지나도 아웃 오브 데이트인 거예요. 이걸 누가 빨리 따라잡느냐. 그만큼 아까도 얘기했죠. 제가 은행 뱅킹도 변합니다. 지점으로요. 오는 고객이 7%밖에 안 돼. 전부 다 모바일이나 인터넷이나 일로 오잖아요. 그죠? 예, 디지털로 다 합니다.
그런데 과거같이 1000개씩 지점 갖고 있으면서 아 우리는 큰 은행이야. 뭐 사람이 안 가는데 앞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변화예요.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되고 빨리빨리 따라가야 돼요. 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류가 어찌 보면 깊이가 없다고 그러죠. 그죠? 하지만 그 나름대로 생존력이 있는 거예요. 또 뭐 유니클로다 뭐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죠? 뭐 몇 가지 있잖아요. 빨리빨리 트렌드를 따라잡아서 결실을 보는 부분들이죠. 이제는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참을성이 덜해요. 빨리빨리 유행과 변화 관리에 맞춰가야 된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직장생활. 이렇게 이제 관리자가 오면 직원들 다 보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안주에서 생각하는 사람들, 새로운 방법을 찾는 직원들,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정말 트렌디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도 그 요즘 노래 들으면 전부 뭐 젊은 애들 노래 들어요. 우리 와이프도 그렇고 제일 좋아하는 엑소나 뭐 이런. 그러지 않으면 대화가 안 돼. 고객과 대화가 안 되고 젊은 직원들과 대화가 안 돼. 통통 튀는 아이디어가 나오잖아요. 저는 SM이나 YG나 여기 국민훈장, 대훈장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 한류의 영향을 누가 제일 많이 보시는지 아세요? 삼성, 현대, 한화 이 사람들이 다 혜택을 보는 거예요. 한국 기업들이. 그러면 한국에 대한 브랜드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대기업에서 그런데 후원해줘야 될 거고 정부에서 훈장 줘야 돼요. 훈장 줘야 돼요. 트렌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크리에이티브예요. 이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 디퍼런시에이션도 되고요. 차별하지 마요. 뭐 블루오션이라는 얘기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얘기 쓰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겁니다. 저도요. 제가 뭐 이렇게 좋은 뭐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백그라운드 있는 것도 아니고요. 왜 행장까지 됐냐면 그냥 얘기한다면 저도 일종의 좀 차별화에 성공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최인류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좋은 뭐 집안에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까지 왔던 부분은 어찌됐든 남이 안 하는 부분을 많이 했다. 역설적으로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은행에 들어와서 한 20년을 지점 생활을 했어요. 11개를. 아까 다 써놓은 게 의미가 있는데 제가 은행 들어올 때만 해도 79년만 해도 완전히 아날로그 시대예요. 그 시대에. 그 해에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해서 돌아가시고 막 그럴 때예요. 그때만 해도요. 은행이 온라인이 안 돼 있었어요. 온라인이. 그러니까 아까 외대 등록금 얘기도 했지만 다 종로지점 와서 외대 등록금을 냈는데 그 당시에 내가 A라는 지점에 예금을 하면 거기 가서만 찾을 수 있었어요. 네. 내가 명동지점에서 가서 예금했다. 돈 찾으려면 꼭 명동으로 가야 돼요. 지금으로 보면 상상이 안 되죠. 네. 온라인이 안 됐었으니까. 그런 시대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시대인데 은행 그러니까 계산도 다 주판으로 했어요. 그때는 은행원들이. 전부 다 그 전표 끊고 주판으로 다 마치고 이러는 시대예요. 하루하루 마감을. 불과 30년만 해도 우리가 그랬어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그때는 그러니까 은행원 중에 이렇게 뭐 대부분 우리 대학 졸업한 사람은 그 당시 많이 뽑지 않았어요. 필요가 없어요. 본부에서 기획하고 뭐 이런 업무들 국제적인 업무하고 이런 거 외에는 뭐 당시도 어려웠기 때문에 많은 수재들이
이제 대학 진학을 안 하고 전국의 명문 상고를 갔죠. 굉장한 수저들입니다, 그분들이. 그분들이 대부분 은행에 많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좀 우리 산업화 과정에 또 어떤 그 뱅커로서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요. 대개 그래서 그때 이제 은행에 들어오면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바로 한 1, 2년 지점 근무를 하고 이렇게 본점에 가서 무슨 종합기획부다, 뭐 국제부다, 또는 해외 지점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못했어요. 못했고 지점에서 20년만 생활했어요. 텔러부터 했어요. 텔러. 대학원 공부하다 들어와서 텔러도 하고 밑바닥 일 다 했어요. 아무리 해도 본점에 안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입사 동료들이 전부 2, 3년 만에 본점 가서 좋은, 소위 그때 잘 나가는 부서, 물 좋은 부서 가서 근무하다가 또 뭐 무슨 뭐 또 비서실, 해외 점포 이렇게 잘 도는데 저만 안 뽑아줘요, 저만. 그렇다고 열심히 일하다가 요다음 이제 보통 지점에 한 2년씩 이렇게 근무하잖아요. 그렇지 뭐 이동 때는 이제 나도 이제 본부에 가겠지. 다 들어가고 나만 남아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무능해 보이고 그죠? 남의 시선도 있고 안 뽑아. 그 다음에 이동 나서 또 다른 지점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은행원을 계속 할까 말까. 딴 일을 할까? 내가 여기 맞지 않는 건가? 내가 실력이 없는 건가? 생각하다가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모든 성공하는 사람들은 세일즈 잘하는 사람들이 결국 성공하더라. 개인 기업을 쭉 보니까. 은행서도 세일즈 하려면 지점에 있어야 되고요. 또 굉장히 은행의 어떤 뱅킹 영역이 넓어지면서 뭐 이걸 지점을 3년, 4년 근무해서는 그걸 다 섭렵을 못해요. 은행 업무가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는 굉장히 다양하고 방대합니다. 그때부터 제가 은행에서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은행원이 평생 돼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딴 생각을 여러 번 하다가 그러면 나는 남들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은행의 모든 현장 업무를 내가 익혀야 되겠다. 마음 먹고 하다 보니 20년을 11개 점포를 근무하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은행 업무를 다 해봤어요. 밑바닥 업무부터 해서 모든 업무. 소매 업무, 뭐 기업 업무부터 시작해서 다 해봤어요. 또 국제 업무, 외환 업무 이런 걸 다 해서 예금 업무, 대출 업무. 이것이 이제 우리가 IMF 구제금융을 받고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외국계 은행을 매각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왔는데 저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찾을 줄 알았어요. 대부분의 직원이 영어를 못하니까 답답하죠, 그 사람들이. 통역이라는 걸, 트랜스레이터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저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찾을 줄 알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보니까 영어를 잘해서 소통이 되는 사람들을 우선 이렇게 고르더라고요. 근데 얘기해 보더니 업무를 잘 모르는 거야. 업무를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저도 어쩌돼서 영업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면접을 들어갔는데 통역 쓰고 그 사람들 그걸 느꼈나 봐. 얘는 영어는 제대로 안 되는데 업무에 대해서 이거저거 물어보니까 답하는 게 틀리네. 그때 이제 발탁이 됐어요. 본부 헤드로. 그때부터 들어가가지고 뭐 새로운 시도를 이제 한국 금융기관에 없던 여러 가지 조직이나 비즈니스를 만드는데 그런 걸 전부 제가 헤드를 해서 초대 헤드를 뭐든지 처음 해야 베네핏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듣기에는 뭔가 남이 안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차별화되어야 되고 좀 창의적이어야 된다. 그러려면 뭔가 남과 다른 부분을 개발해야 된다. 또 그런 경험을 쌓아야 된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런 노력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만의 색깔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만의 색깔이, 그죠? 그래서
색깔 있는 여자, 색깔 있는 남자가 되기를 권해드립니다, 제가. 이걸 뭐 피플이라는 얘기도 되고요. 사실은 제가 5가지 얘기했지만 그 중에서도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2개만 뽑는다면 제일 앞에 P하고 H예요. 결국 포지티브 휴먼입니다. 그게 중요한 걸 앞뒤로 놨어요.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축구에서 승부차기 할 때 5명이 차잖아요. 첫 번째 키커하고 마지막 키커가 제일 중요한 거지, 그지? 그래서 제일 잘 차는 사람을 양쪽에 배치하잖아요. 우리 2002년도에 홍명보가 스페인전 마지막 키커로 해가지고 4강 갔잖아요. 저도 피치에서 그걸 그렇게 배열을 한 겁니다, 여러분. 네. 좀 안타까워. 홍명보가 좀 한물 가가지고 지난번에 조금 잘못해서. 근데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휴먼 피플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아무리 좋은 프로세스와 아무리 좋은 테크닉과 모든 게 있어도 결국은 세상 일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것도 어떤 사람? 포지티브한 사람.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다. 간단해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 냄새가 나야 돼요. 사람한테 사람의 향기가 없다. 이거는 안 된대요. 사람인데 왜 사람 향기가 안 나? 다 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영어는 안 쓸게요. 외대 와서는 내가 좀 기가 죽었어, 영어에. 정말 매력이 있어요, 매력. 친구 간에건, 동료 간에건, 상하 간에. 이게 꼭 매력이라는 게 남녀 간의 매력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매력적으로 자기를 만들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생겼다 못생겼다랑 또 틀려요. 그죠? 이쁘다 아니다랑 틀린 얘기예요, 이건. 여기 여러 가지가 결합이 돼 있잖아요. 인품과 품성부터 시작해서 지적인 능력, 그죠? 또 대화할 수 있는 기술,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역지사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다 이게 묶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쌍방향 소통할 수 있어야 되고요. 왕따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만 잘났다 오라고 뭐든지 자기 합리화만 하고, 그죠? 상대방 배려하지 않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한 학교를 나왔고 아무리 배경이 좋아도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다 같이 어울려서 다 같이 개인이 아니라 팀워크로 가는 거예요. 사회라는 공동체가, 국가가, 세계가 그렇잖아요. 어떻게 혼자 유아독존합니까? 그래서 정말 매력 있고 사람 냄새가 나야 된다. 노력하셔야 돼요. 쉽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제가 신입 행원들이 들어오면 꼭 마지막에 그 얘기해요. 너희들 이제 연수 마치고 월요일날 지점에 배치돼 가면 아침에 일찍 가서 자판기 커피 한 잔에다 뽑아서 선배들한테 이렇게 좀 드리면서 대화를 시작해라. 부단히 배우려고 노력하고 겸손해라. 노력하고 겸손하게 접근하는데 그걸 누가 싫어하겠어요. 갖고 있는 걸 나눠주려고 하지. 그래서 네 욕심만 내지 말고 상대방의 성공을 위해서 네가 베풀어라. 그리고 어디 가서는 남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해라. 쉬울 것 같죠?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다 알아요. 다 합니다. 결국 내게에 다 들어오고
다 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레퓨테이션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평판도 점수는 뒤에 다 투명하게 써져 있어요. 쟤는 70점짜리, 90점짜리가 다 써져 있어요. 우리 6,000명, 뭐 많을 때는 10,000명이 넘었지만 그 직원들 평판도 점수가 뒤에 다 써져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은 인간관계고 네트워킹입니다. 세상 사는. 나 혼자 절대로 안 돼. 세상에 운도 많이 따라줘야 돼요. 근데 그 운이라는 게 준비한 사람한테 오잖아요. 똑같은 운이 왔을 때 네트워킹 좋은 사람한테 기회가 가요. 준비한 사람 중에서. 여러분들 이걸 절대로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사람 냄새가 나는,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배려할 줄 알고 겸손해야 되고요. 많은 네트워킹을 하기 바랍니다. 제가요, 조직 생활하면서 아끼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커피값하고 밥값을 안 아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와이프가 그거 되게 싫어했어요. 왜? 집에 갖다 주는 월급이 줄어드니까.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효과는 10배, 100배 와요. 항상 소통하고 배려할 줄 아는 인간이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5가지, 이게 무슨 정답은 아니잖아요. 또 다른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으면 또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어떤 뭐 정립된 이론도 아니고, 제가 31년간 직장생활을 해오면서 그렇지만 그간 동료나 후배들한테 들려줬던 얘기들, 또 젊은 신입사원들한테 많이 했던 얘기들을 지금 한데 이렇게 지금 제가 묶어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여러분은 아시는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하기는 또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실천이에요. 그죠? 실천입니다. 그래서 누가 계속 끝까지 실천해 나가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좀 외우기 쉽게 P치로 제가 했고요. 특히 P와 H, 정말 긍정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 잘 염두에 두시면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많이 안타까워요. 선배 세대로서. 나라는 잘 살게 됐고 GDP는 올라갔지만 결국 디지털과 자동화라는 게 뭐예요? 사람의 일을 대신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취업의 기회는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확실한 겁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보면 빨리 제조업 이제 서비스 산업을 키워야 돼요. 근데 지금 만족할 만하게 지금 이렇게 안 오잖아요. 그 부분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돼야 됩니다. 그 교육 서비스가 됐든, 의료 서비스가 됐든, 뭐 금융 서비스가 됐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뭐 국정 어젠다가 좀 뭐 해서 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지만, 젊은들의 취업 기회가 이런 디지털 또 자동화 뭐 이런 흐름에 있어서 역설적으로 많이 안타깝게도 기회가 많이 늘질 않는다. 경제 성장에 비례해서. 또 어느 정도 우리가 어떤 GDP가 이제 뭐 3% 언더잖아요, 성장률이. 이런 이제 고도 성숙 단계에 들어간 또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좋은 일자리를 얻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차별화되고 경쟁력이 있는 인재로 성장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한국만 보지 말아요. 특히 외대 학생들이라면 보다 더 국제화 또 세계화에 더 접근해 있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좀 더 큰 뜻을 가지고 좀 이제 범위를 넓혀서 여러분들이 좀 쳐다보면 기회가 더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누구나 보셨을 거예요. 결국은 점 하나 차이잖아요. 임파서블에 우리가 하나 찍으면 파서블로 바뀐다. 저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매번 제가 10년 전부터 우리 직원들 워크숍 가면 이 얘기를 자주 하던 얘기입니다. 세상사 종이 한 장째 보는 시각의 차이다.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영원히 불가능한 거예요. 점 하나 찍으면 세상이 달라지잖아요. 가능으로.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거는 생각의 차이다. 저는 이거를 점 하나 찍는 의식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 직원들하고.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넬슨 만델라의 어록 중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세요. 여러분들은 부모님들한테 고마워해야죠. 이렇게 좀 훌륭하게 성장시켜서 좋은 학교 보내서 이런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시잖아요. 근데 뭐가 두렵습니까? 저희 때는요, 정말 초등학교 학교 가면 반 이상이 도시락 못 싸와서 이 펌프물로 배 채우고 고무신에 겨울에 양말 못 신고 학교에 왔어요. 제가 그런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불과 이게 몇십 년 만에 여러분들 얼마나 유복한 환경에 이렇게 여러분 성장하세요. 잘 먹고 잘 자고. 제가 클 때 한국인의 표준 키예요. 제가 1m 67이 우리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 나오는 한국의 평균 신장입니다. 지금은 어때요? 한 1m 75 될 거래요. 우리 젊은 지금 20대 평균 키가. 그만큼 대한민국이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유복하게 성장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어려운 세상을 사는 우리가 볼 때는 요즘 젊은 애들이 나약하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너무 유복한 환경에서 좋은 환경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하셨고 했기 때문에 지금 취업이 어렵다 뭐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굉장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넬슨 만델라의 말처럼 항상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정말 이제 인생 시작인데 앞으로 100세까지 하면 여러분 70년 살아야 되잖아요. 인생을 성공적으로 즐기기 위해서 항상 긍정적으로 살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종복 은행장과 함께한 대학생들을 위한 CEO 특강 꿈꾸는 젊은과의 소통.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대한민국 최고의 CEO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